일요일 아침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인구 TF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인수위 기획위원장 원희룡입니다. 오늘 기획위원회의 인구와 미래전략 태스크포스팀의 작업의 결과물과 경과를 여러분께 브리핑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미래전략 TF에는 우리 전주혜 의원님께서 책임을 맡으셨고, 또 여기에 대해서 조영태 교수님께서 함께 책임을 맡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조영태 교수님과 전주혜 의원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큰 틀에서 맥락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변화, 이것은 기후 변화와 마찬가지,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의 안보, 경제, 국가 경쟁력 등 국가의 모든 분야와 연관되어 있고, 국민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현재와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에 인구 급증을 해결하기 위한 가족계획 시대를 거쳐서 지금까지 인구 추이에 대해서 일반론적인 이야기는 해왔지만, 국가 전략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이 부분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모든 정부 부처와 정권을 넘어선 미래의 역대 정부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국가 전략 차원에서 이 부분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미흡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단순히 저출산 문제 또는 저출생 문제 하나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 감소를 완화하는 그 문제를 포함해서 더 큰 전체적인 분야를 현재 당면한 과제와 가까운 미래, 먼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치밀한 국가 전략을 세우고, 이것을 국가 정책과 국가의 사업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인수위 기간 동안에 우리 전주혜 의원님과 조영태 교수님께서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그동안의 업무를 해왔던 여러 관계 분야와도 소통도 하고 토론도 하면서 저희들이 당선인께 보고를 드리는 그 작업을 해왔습니다. 참고로 이따 문답 과정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오늘 브리핑 드리는 인구와 미래 전략 TF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당선인께는 보고를 드렸고요. 앞으로 출범할 정부에서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이것을 진행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이제 새로운 차기 정부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안을 해놓은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요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네네. 조영태 교수님께서 조금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전주혜 의원님께서 추가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앞에 나가서 네네. 여기 화면이 있어가지고요. 그렇군요. 저희는 왼쪽에서 좀 보겠습니다. 네, 이게 보이네요. 제가 그러면 한 10분 조금 넘게 저희가 어떤 것을 했는지를 저희 전주혜 의원님이 제가 이쪽으로 갈까요? 예, 여기로 가서 저희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안을 했던 거는 내용 자체는 윤석열 정부의 인구정책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전문가들이 모여서 연구한 그 결과를 제안을 해드린 거고요. 잠깐 먼저 이 그래프를 좀 보시면 이게
72년생부터 2021년생까지 태어난 아이의 숫자가 어떻게 바뀌어왔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72년생이 95만 명이 태어났다가 82년생이 85만 명, 94년생 지금 한 28살인데 이 친구들이 72만 명 나왔다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44만 명, 그리고 작년에 26만 명이 태어납니다. 자, 이게 엄청나게 빨리 줄었는데 이렇게 줄어든 나라가 있느냐? 뭐 일단 우리나라밖에는 없습니다만 이거를 보면 우리가 드는 생각은 진짜로 학교 출산율이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니 속도를 좀 완화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또 한번 이 숫자에 갖고 있는 의미를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친구들이 앞으로 요게 이제 2021년생 26만 명 태어난 친구들이 앞으로 20년 뒤에 청년이 돼서 대학에 들어가고 노동시장을 들어갈 텐데 그때 대입 환경은 어떻게 바뀔 거냐? 노동시장은 어떻게 바뀔 거냐? 이거를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30년 뒤에 이 친구들이 어디에서 살 거냐? 지금은 이제 청년들이 수도권 인구 집중이 굉장히 문제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집중된 사람들이 예컨대 지금 여기 94년생 72만 명 태어난 사람들 중에 56%가 수도권에 살고 있거든요. 주민등록을 수도권에 두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두지 않은 사람들까지 하면 더 많을 텐데 그렇게 따져도 수도권에 이미 40만 명 넘게 살고 있는데 26만 명이 태어났으니 이들은 어디에 가야 되느냐 이런 것도 우리 고민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만들어낼 가구의 숫자가 얼마냐. 가구는 우리 부동산과도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가구의 숫자가 얼마나 되고 이들은 어떤 형태와 공간을 원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따져보면은 이미 26만 명 태어났다는 이거는요 굉장히 종합적인 이야기가 이미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미래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좀 이제 다시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는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각종 제도와 정책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지금 우리나라의 정책들은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인구 변동기에 제대로 작동할 것이냐, 제대로 기능할 것이냐 질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인구 변동의 여파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뭐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인구 변동의 여파를 별로 안 느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크게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학교 출산율이 회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전의 인구수로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인구학적으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도 이전의 인구라는 거는 뭐 70만 명 돌아간다는 말씀이 아니라 40만 명으로 돌아가기도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데 그래서 그렇다면 계속 우리가 위기론, 절망론만 펼치고 있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양한 질문을 해야 되고 그렇게 보면은 인구 정책이 과연 뭘 추구를 해야 되느냐? 크게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화 정책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출생아 수가 훅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좀 속도를 완화시키자는 완화 정책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기획 정책이 있습니다. 이거 플래닝 하는 건데 지금 방금 우리 26만 명의 미래를 가지고 이야기했듯이 그게 예측되는 미래가 있어요. 그럼 그 미래에 맞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고 새롭게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기획이고 그 다음에 인구가 갖고 있는 이런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속성이 있어서 그 인구 변동이 가져올 임팩트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것이냐 이거는 적응을 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까지의 인구 정책은 이 완화 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시다시피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우리나라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되어 왔는데 이름서부터 이제 완화한 거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은. 근데 그거는 이제 주로 그래서 사업을 많이 했었고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전략의 영역인 이 기획과 적응이 더 중요한 시점으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이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만일에 왜 기획과 적응이 중요하냐 하면 몇 가지 제가 이 예시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 보도자료에 이건 다 있고요. 먼저 2021년에서 32년까지 우리나라에 일하는 사람들의 인구 이게 25세에서 59세인데 그 인구가 한 12%가 감소해요. 그러니까 11년 만에 인구의 12%가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하는 인구가. 그러면 당연히 예상되는 혼란들이 있습니다. 뭐 노동시장이나 내수 소비시장이 줄고 세수가 줄 거고 인적 자원이 고령화돼서 생산성이 감소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머리에 떠오를 텐데 그러면 그거를 그냥 가만 놔둘 거냐?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정책들을 바꿔야겠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이거는 예입니다. 예를 들면은 근로인구를 확충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뭐 정년 연장이든 노동 시간을
뭐죠? 이 정년 연장이나 또 하나 제도가 있던데 제가 갑자기 딱 떠오르진 않는데 정년 연장 같은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생산성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재교육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근로가 지금처럼 좀 경직화되어 있기보다는 오히려 유연화돼서 연령과 관계없이도 노동시장에 들어오고 나가고 이게 가능하게 만들려면은 연령 규범이 완화되어야 될 거고 워라밸을 넘어서 워라블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어나는 아이 쪽에서 보면은 2030년대에 태어날 아이들은 신생아의 한 55% 이상이 수도권에서 태어날 예정입니다.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들의 부모가 되는 사람들이 2000년 즈음에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이 2000년 즈음에 태어난 사람들이 2030년대에 아이를 낳아줄 텐데 그 부모들이 이미 50% 이상이 수도권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수도권에서 부모가 태어나는데 이들이 갑자기 지방에서 태어나진 않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은 신생아의 55% 이상이 이 수도권에서 태어나는데 그러면 비수도권에는요, 2030년대가 되면 매년 9만 명에서 많아야 11만 명 정도가 비수도권에서 태어납니다. 비수도권 그 넓은 땅덩어리에 태어나는 아이 숫자가 이거밖에 안 돼요. 이들로 가지고 우리가 출생, 보육,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당연히 환경이 악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거가 오히려 청년 인구들을 더 수도권으로 밀어낼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어떤 우리가 정책을 펼쳐야만 하느냐, 정책을 바꿔야 되는 거죠. 지방 행정구역을 개혁을 할 필요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생활공간도 구조 재편을 해야 되고, 공급 위주의 국토개발 계획 변경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이제 장관 후보님께서 이런 거 해주실 거로 생각을 하고, 예, 그리고 거주, 일터의 공간 개념의 변화, 지방산업의 선택과 집중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를 우리 이제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 미래를 보고 이끌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예가 요 밑에를 먼저 보시면 2035년부터 2040년까지 초고령 인구가 급증을 하는 때가 옵니다. 지금 현재는 초고령 80세 이상 인구가 한 200만 명이 있어요. 그런데 2035년이 되면 저게 2배로 늘어납니다. 뭐 앞으로 한 14년이니까 13년, 4년이니까 뭐 2배로 늘어난다고 쳐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보시면 2035년에서 2040년까지 갑자기 425만 명에서 587만 명으로 한 얼마나요? 한 150만 명이 늘어나요. 5년 만에. 이 초고령 인구가. 그러면 예상되는 혼란은 지금 현재 우리의 제도는 고령 인구는 다 부양 인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부양 했는데,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이때 초고령자가 되실 분들은 오늘의 베이비 부머고, 아시다시피 베이비 부머들은 지금 현재 자산 규모가 가장 많은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한테 필요한 이런 정책의 변화 뭘 가져와야 되느냐? 초고령 사회를 대응할 때 1원화해서는 안 되고 2원화해서 한편으로는 사회보장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하이테크 기반 실버 산업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서 해야 되고, 그 관련된 규제들도 정비해 나가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이 초고령 사회가 그냥 한 방향으로 부담이 되는 그런 사회가 아닐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위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2026년까지 징집 가능 인구 20에서 24세의 남자들입니다. 남성의 숫자가 25%가 줄고요. 그 다음에 한 10년 뒤인 2035년부터 2045년까지 먼 미래처럼 느껴지지만 이거 이미 거의 다 정해져 있는 숫자입니다. 2035에서 45년에는 징집 가능 인구가 50%가 줄어요. 지금 현재 제도대로 간다면. 그러면 예상되는 혼란은요, 이렇습니다. 분명히 모병제랑 징병제랑 혼합하자는 이야기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더 커질 텐데, 근데 그렇게 할 때 사회랑 갈등이 생기죠. 왜냐하면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숫자도 적은데 갑자기 군대가 사람들을 쭉 데려간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상비 병력이 30만 명도 유지가 불가능하게 되고, 동원 가능, 이게 예비 병력도 필요한데, 예컨대 이제 동원 훈련 받는 1에서 5년 차들, 보시면, 예비 병력도 초부족해서 2020년에 140만 명인데, 2040년에 80만 명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이 안보와 관련된 그 정책들도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어떤 변화냐? 국방 시스템 패러다임을 바뀌어야 되고, 이때는 인구, 가족, 인식 변화를 다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비전투 분야의 민간 역할이 확대돼야 할 것 같고, 또 군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도 개발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많은 이제 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 놓여져 있는데,
지금까지의 인구 정책은 저출산 완화에 초점을 맞췄었어요. 그리고 개인의 선택일 수 있는 영역에 국가가 자꾸 개입을 합니다. 그게 청년들의 반감을 불러왔죠. 지금 오늘 여기 계시는 기자분들도 굉장히 젊으신 분들이 많은데 보통 저출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미 기성세대인 분들이 많고요. 그럼 기성세대가 마치 청년들을 블레임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오히려 더 청년들이 반감이 있었고, 그리고 자꾸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을 해왔고, 그리고 인구 변동의 속도상 효력이 있을 정책과 없을 정책을 잘 구분을 못 해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인구 정책 어떻게 보면 어쩌다 미래를 저희는 그냥 앞에 두고 있었고, 이제 저희가 제시하는 그 제안해드리는 윤석열 정부의 인구 정책은 인구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요. 그리고 국민 삶의 질이 악화 가능성이 있는 제도나 정책들을 선제적으로 조정하자. 또 변화된 인구 구조 속에서도 지속 성장 가능한 경제나 사회 정책을 기획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격차를 완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제가 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 아까는 어쩌다 미래가 왔다면 이 윤석열 정부의 인구 정책을 통해서 우리는 준비된 미래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뭐냐면요. 결국에는 이렇습니다. 인구는 멀리 보고 가까이 보는 거에 도움이 돼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막 변화의 이게 자동차 길이 이렇게 꾸불꾸불해요. 근데 앞에 큰 트럭이 저 앞에 가로막고 있어. 그러니까 먼 미래가 먼 앞이 안 보여. 그럼 운전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이게 국가를 내비게이션 하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인구가 이렇게 막 바뀔 때는요, 멀리 봐야지만 더 내비게이션을 잘할 수 있는데, 우린 그동안 멀리 안 봐왔던 거고, 그래서 이렇게 멀리 보고자 하는데, 이 멀리 볼 때, 그게 인구만이 아니고,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산업, 일자리, 과학기술, 보건, 가족, 도시, 교육, 안보 등 다양한 전문 분야가 이걸 함께 해야 된다. 실제로 저희 이번 TF에 참여하신 분들이 인구학자는 저하고 2명이 있고요. 다 요 각각에 있는 다른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스트는 저희 아마 공개가 됐을 거예요. 그 보도 자료에서. 자,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해드리는 미래의 이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서 그다음에 이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여기가 뭐 궁극적으로는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건데 이를 위해서 저희가 5대 인구 전략 영역을 설정을 했습니다. 요 각각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게 비전 하우스거든요. 이렇게 집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비전을 만들었는데 이 비전 하우스에 5가지의 그 기둥이 있어요. 이 각각의 기둥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이렇습니다. 인구 변동이 만들어낼 각종 격체들이 있어요. 격차. 이미 만들어진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지방대학들이 힘들어진 거. 이거 인구 때문에 생겼고, 서울에 있는 대학들에 비해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이미 힘들어졌죠. 격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 격차가 앞으로 더 커질 거고요. 그런 이 격차를 완화하고 해소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동시장의 세대 간의 공존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이 세대 공존으로 이 굉장히 중요한 저희의 그 전략 영역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초고령 사회가 오는데 이게 위기가 아니다. 이걸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게 수축 사회가 오면 그러면 안보나 치안, 그 다음에 생활 여건, 이런 것들이 다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미리 준비를 해서 안전함을 느끼는 안전과 정주 여건, 그리고 5번째는 기존에, 아까 저희 원희룡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완화 정책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거에 중에서 효과가 있고 좋다라는 게, 효과가 있든 없든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라면 그럼 더욱더 강화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까지 5가지의 필러가 있고,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3가지의 행정 기반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법률적인 기반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이제는 실효를 다한 것 같아서 인구정책 기본법으로 미래를 나아가는 인구정책을 천명하는 그런 법이 필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거버넌스 기반인데 대통령의 의지와 책임이 범부처에 전달될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대통령의 의지와 책임이 없어도 그만인 형태였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대통령의 책임과 의지가 범부처에 전달되는 형태로 거버넌스가 마련돼야 된다.
그리고 연구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각 전문 분야와 인구 통계와의 활발한 그 융합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저희 TF가 전주혜 의원님과 제가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저희가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거의 매주 만나서 했는데 결론 이겁니다. 인구 정책은 3초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정부, 초당, 초부처적이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구 전략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수립 실행해야 되고요. 이를 통해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후속 세대가 주역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은 오늘보다 더 밝고 희망차게 만드는 그거를 저희가 TF에서 당선인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가운데로 오셔가지고 Q&A를 하십시오. 예, 방금 보신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곧 공지해드릴 예정입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경향신문 문강호 기자입니다. 그 대통령의 의지와 책임이 전달될 그 범부처 기구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뭐 이제 여가부의 기능을 조정해서 뭐 새로운 부처를 만들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것과 좀 상충되는 건지 어떻게? 아니요, 그거랑 사실 저희 TF에서는 여가부 이야기와는 사실 별개로 저희가 논의가 됐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발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렇게 여성가족부와 이후에 뭘 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인구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가부는 특정 정책 대상을 기반으로 하는 부처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가부가 현재까지 해왔던 일, 그리고 그의 정책 대상이 되어 있는 구체적인 사업들은 그것은 없앨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 출범 이후에 국회와 논의를 하면서 간다라고 이미 큰 틀에서 원칙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와는 여기 전혀 관계가 없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조영태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부분이 완화, 기획, 적응 세 가지를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저출산에 대한 대응, 즉 완화 정책을 이제는 비중을 줄인다라는 그런 대립적인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완화를 시켜야만 우리 시간도 벌고 충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그것대로 하지만 이 한 가지에만 집착을 하다 보니 실제로 효과도 없으면서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부분을 놓쳐왔던 것을 이제는 차원을 좀 달리하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가부 문제라든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이건 다른 틀을 제시하는 거냐 그렇게 연결시키면 정확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는 여가부의 좀 그 역할과는 조금 분리돼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가부의 역할이 여러 것이 있지만 그 중에 그 저출생 부분은 오히려 저출산 고령화위원회가 더 주도적으로 해왔던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제시하는 것은 어떤 그런 그 현재 인구 문제, 어떤 그런 저출생 문제를 단시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금 보셨다시피 5가지의 그런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시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원인이 그 인구 감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기획함으로써 결국은 저희가 지향하는 것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러한 면에서 미래 전략으로 현재 단시간적으로 저출생만 인구 감소를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통한 인구 미래 그 기획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제안을 드렸습니다. 예, 저희 저는 기자는 아니고요. 기조분과에 파견 나와 있는 총리실의 이병호 과장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이제 좋은 내용을 잘 들었고, 결국은 이제
기획 추진인데요. 그러려면 공직자 입장에서는 결국 가버넌스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포인트인데, 하나는 이제 지속 가능성. 이 인구 정책이라는 게 기존에도 그렇지만 최소 5년, 10년, 길면 한 20년 정도 일관되게 추진하는 그 지속 가능성의 문제. 두 번째는 연결성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너무나 다양한 이슈들이 있고, 이 관련된 가버넌스도 있습니다, 현재도. 연금, 국방, 지역. 이런 다양한 위원회가 있는데, 결국 가버넌스 측면에서 그 지속 가능성, 그리고 연결성, 이걸 포괄하는 어떤 가버넌스가 나와야지, 저렇게 좋은 내용들이 5년 내에 아주 좋은 결실은 못 보겠지만 어느 정도 그 취지에 이제 부합할 것 같은데, 그런 가버넌스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는 고민을 하셨고, 우리 당선인께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걸 다 말씀하실 수는 없겠지만, 예. 네, 사실 저희가 거버넌스에 대한 생각을 안 한 거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학자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학자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논의한 거는 있었었는데, 그 논의한 내용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이게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3초잖아요. 초정부적이어야 되고, 초당적이어야 되고, 초부처적이어야 된다면, 그거를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부처 하나가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위원들은 대부분 공유를 했던 내용은, 지금 만일에 민관위원회라는 게 생긴다면 그 안에 인구를 관장하는 그 팀 같이 뭐가 하나 나오고, 거기에서 예산 조정권하고 그다음에 심의의 권한을 조금 갖고, 그런데 이게 부처처럼 움직이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특정 사업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큰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은 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좀 이렇게 브리프하게만, 브로드하게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런 말씀들을 저희 이 원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잠깐 드렸었고, 근데 이게 정확하게 지금 인수위에서도 정확하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까지만 저희가 논의를 했다라고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저희는 어떻게 보면 릴레이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서 여러 가지 방안과 장단점, 그리고 그게 되기 위해서 또 이루어져야 될, 해결돼야 될 그 세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짚어서 넘겨드리는 것까지가 저희의 할 일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 정부와 대통령께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이데일리 박태진입니다.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 가구수 변화와 관련해서 이게 부동산과 연계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게 그러면 앞으로 발표하실 부동산 종합 정책과도 어떻게 연계되는 건지 좀. 아닙니다. 그거는 원론적으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구의 숫자도 인구의 숫자에 따라서 변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 베이비 부머는 100만 명이 있고, 이 중에 가구가 몇 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청년들은 한 70만 인구가 있고, 가구가 그렇다면 얼마가 되고, 이거는 또 전국만이 아니라 지역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도 이 인구의 수와 가구의 수에 맞춰서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되는 게 맞아서, 그래서 저희가 그냥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예를 들면 요런 건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LH공사 같은 경우에 그 정책들이 보면은 성장 중심으로 계속 왔기 때문에 계속 공급 중심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렇게 26만 명 태어난 걸 생각하면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아니라 조정하고, 혹은 현재 있는 거를 이렇게 다시 리어레인지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해질 텐데,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 LH공사가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원론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부동산이 앞으로 이렇게 간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네. 내용이 너무 많아서. 네네. 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